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주제가 조금 무겁습니다. 바로 2026년 러시아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군 내부에서 포착된 균열의 신호들이 이게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크렘린,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상치 않게 들리네요. 보통 전쟁 상황이라는 게 워낙 안개 속이라 한쪽 주장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혹시 군 내부 문제나 경제적 압박,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여러 톱니바퀴가 이제 동시에 딱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지점들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전쟁 최전선에서 병사들의 사기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 여파가 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서 우크라이나는 또 어떤 혁신적인 전략을 쓰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국제 정세는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러시아군 포로에 관한 소식입니다. 2025년 딱 1년 동안에요. 무려 10,000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항복했습니다. 10,000명이요? 네, 이건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야말로 기록적인 숫자죠. 와, 만여 명이라니. 이건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보통 군에서 일개 사단 병력을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로 보는데 그럼 1년 만에 사단 하나가 그냥 통째로 투항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군요. 이건 단순히 몇몇 부대의 일칼이 아니라 군 전체의 사기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에 나는 살고 싶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항복을 원하는 러시아 군인들을 안전하게 받아주는 프로그램인데 바로 이곳을 통해 집계된 공식 자료입니다. 평균적으로 매주 60명에서 90명이 꾸준히 이 채널을 통해서 투항하고 있다고 해요.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 사이에서 죽기보다 항복하는 게 낫다, 이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뜻이죠. 그 프로젝트가 일종의 심리전 역할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는 거군요. 러시아 병사들에게 죽음이나 강제 징집 말고 제3의 선택지,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포로들의 구성을 좀 더 들여다보면 뭔가 흥미로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더 주목할 점이 바로 그거예요. 포로들 중에 외국인 용병의 비율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겁니다. 전체 포로의 약 7%가 무려 40개국에서 온 용병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의 태도가 아주 냉담하고 계산적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자국 국적의 포로는 어떻게든 우선적으로 교환해서 데려가려고 하면서요. 이 외국인 용병들의 교환은 거의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아, 사실상 버리는 카드 취급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바로 크렘린의 전략적 계산을 보여주는 대목이겠네요. 단순히 용병을 경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자국민 포로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적으로는 우리 사람을 챙기는 정부 이미지를 만들고 동시에 귀한 교환 자산은 자국군 장교나 기술병에게 쓰려는 그런 실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겠어요. 정말 냉혹한 계산이죠. 그런데 더 비극적인 건 그렇게 교환으로 돌아간 러시아 병사들의 운명이에요. 이들 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휴식이나 치료도 없이 다시 최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또요? 네, 그러다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심지어 2번이나 포로로 잡히는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이런 소문이 전선에 있는 병사들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가 없겠죠. 돌아가도 다시 사지로 내몰린다. 이걸 알게 된 병사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항복하면 살지만 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죽으러 가야 한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셈이잖아요. 병사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포로로 남아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정말 최악의 인사관리인 셈이죠. 이런 내부 붕괴가 최전선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눈에 선하네요. 맞습니다. 병사 10,000명이 항복했다는 건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죠. 이런 내부 붕괴는 역시나 가장 치열한 격전지 중 하나인 쿠피안스크에서 그 영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최근에 쿠피안스크 시내 일부로 깊숙이 침투했던 러시아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보위되었다는 건 보급이랑 테로가 전부 차단되었다는 의미 아닌가요? 사실상 전투력을 거의 잃고 고립된 상태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지금은 건물 지하실 같은 곳에 흩어져서 겨우 저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전투 지속 능력에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2026년 초까지 도시 내부에 숨어있는 러시아 잔존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확인하는 대규모 시가전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이 소식을 전한 게 우크라이나 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그들조차 우크라이나군이 예상보다 훨씬 깊숙이 진입해 우리 군을 포위했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니까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인정했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서 더는 숨길 수 없는 수준이란 뜻이겠죠. 크렘린 입장에서는 이걸 또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철수나 항복을 허용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저항한 영웅으로 포장해서 국내 선전용으로 활용하려는 거죠. 아,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쿠피안스크뿐만이 아닙니다. 남쪽의 또 다른 격전지인 포크로스크 방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때 러시아가 막 공세를 퍼붓던 핵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전선 병사들의 사기 저하가 전황 전체를 뒤바꾸는 나비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겠네요. 러시아군이 이렇게 무너지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대체 뭘 했는가? 단순히 상대의 약점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은 것만은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우크라이나라 이렇게 선전하는 데에는 정말 놀라운 혁신과 전략이 숨어 있어요.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현대전에 맞춰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시가 225 돌격연대라는 부대인데요. 이들은 러시아의 정밀 타격과 24시간 감시하는 드론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모든 작전 지휘 시설을 통째로 지하로 옮겨버린 겁니다. 지휘소를 지하화했다고요? 마치 개미집처럼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지상에서는 전투가 벌어지지만 실제 모든 지휘와 통제는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이루어진다.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지휘부를 타격해서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전술인데 그 목표물 자체가 사라져버린 셈이니 굉장히 까다롭겠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비대칭 전략의 핵심이죠. 상대의 강점을 무력화시키는 것. 이런 전술적 적응뿐만 아니라 더 큰 그림에서의 전략적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부다나우 중장이 이끄는 군사정보국 GUR의 활약은 전쟁의 양상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GUR이라면 단순 정보기관을 넘어서 특수작전과 파괴 공작까지 수행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기에 전쟁의 양상을 바꾼다고까지 평가받는 건가요? 그들은 전선을 넘어서 러시아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바로 러시아 경제의 생명줄인 정유시설을 장거리 드론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들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의 정유 생산량이 무려 21%나 급감했습니다. 21%로? 와, 이건 엄청난 타격인데요. 단순히 돈줄을 공격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정유 생산이 줄면 당장 전선에 보낼 항공유, 탱크 연료가 부족해지잖아요. 물류 트럭도 멈춰서고요. 또 국내 유가가 급등하면 민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서방의 경제 제재가 닿지 못하는 부분을 GUR이 드론으로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셈이네요. 제재보다도 효과적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와 군수 시스템의 가장 아픈 것을 정확히 노린 거죠. 뿐만 아니라 GUR은 또 다른 중요한 성과를 거뒀어요. 바로 러시아가 자랑하는 S-300, S-400 같은 아주 값비싼 방공망을 수없이 파괴한 겁니다. 방공망을 파괴했다는 건 러시아 영공에 구멍을 냈다는 의미죠. 그건 단순히 미사일 몇 개를 파괴한 수준이 아니라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열었다는 뜻이거든요. 정유시설 공격이 더 자유로워지고 군수공장이나 지휘부 같은 더 핵심적인 목표물까지 노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건 러시아의 군사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아주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서 단순히 군사력뿐만 아니라 각국이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국제적인 관계 맺기도 아주 복잡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우크라이나 쪽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새 파트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의 부국인 아랍에미리트, UAE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방산기업 지분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UAE가요?
의외의 이름이네요. 보통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와도 관계가 나쁘지 않은데 우크라이나 방산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는 건 아주 강력한 신호인데요. 우크라이나 무기들이 실전에서 보여준 성능과 그 미래 가치를 세계가 심지어 중동의 큰 손까지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미래를 보고 투자해내는 의미니까요.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핵심 안보 보장이라고 규정하면서 드디어 가입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어요. 전쟁 중인 국가와 가입 협상을 시작한 건 EU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유럽이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가 걸린 전쟁으로 보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와 제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단단히 결속되고 있는 모습이군요. 그렇다면 반대편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립되어가는 러시아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러시아는 아주 위험한 거래에 손을 대고 있어요. 바로 북한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포탄을 대량으로 넘겨주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아주 치명적인 군사기술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치명적인 기술이라면 설마 핵기술과 관련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핵탄두를 작게 만드는 소형화 기술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필요한 기술 같은 것들이요. 최근에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신형 방사포를 핵심 전략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던데 이게 러시아와의 거래와 무관하지 않겠군요.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건 정말 끔찍한 거래입니다. 러시아는 당장 급한 포탄을 얻으려고 전 세계 안보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셈이에요.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다는 건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 전체, 나아가 세계 비확산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거든요. 맞습니다. 강대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제 규범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아주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에요.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마음대로 짓밟는 이 힘의 논리가 새로운 국제 질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을 거치면서 러시아군은 기록적인 항복 행렬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졌고요. 그 결과 쿠피안스크 같은 최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다시 주도권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단순히 러시아가 약해진 것뿐만 아니라 지하 지휘소를 만들고 적의 경제적 심장부를 타격하는 등 끊임없이 혁신하고 적응해온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전략이 있었죠. 또 국제사회의 지지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의 위험한 결속처럼 전쟁의 미래를 더 어둡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될지 정말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네요. 한쪽에서는 국제법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지키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힘의 논리로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두 세계관의 거대한 충돌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점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잊을만을 당신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2026년에 이 기나긴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끝난다면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폐허 속에서 어떤 모습의 평화를 마주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 평화의 모습을 만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군사나 정치 문제에 관심 많은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쟁 시사 채널에서는 이처럼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